안녕하세요. 기자 김원장입니다. 저 3프로 스튜디오에서 진행 오늘 처음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열심히 재밌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모시는 분, 우리가 왜 한국인들 왜 자꾸 불안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지 오늘 좀 여러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해줄, 조목조목 분석해줄 분 모셨습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제목이 한국인이 불행해지는 마음의 습관이에요. 네. 한국인이 불행해지는 마음의 습관.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어떤 삶의 표준이 있다는 생각이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표준. 예. 역사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어떤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살아온 역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네. 특히 이제 현대 사회 들어서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수출 100만 불 탑, 국민소득 10,000불 시대, 20,000불 시대 이제 이런 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것이 월급 얼마, 어디에 아파트 방 몇 개짜리 네. 아파트, 자가용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의 표준이 정해지고 거기 도달하는 게 내 삶의 목표다. 이런 식의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은 게 내가 거기 이제 도달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기준점, 목표, 평균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 잡는 건 별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야 성과, 우리 사회가 이제 성과 사회라는 이야기로 제가 이야기를 펼쳐나갈 건데. 네네. 어쨌든 성과 내려면 목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목표가 굉장히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주관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 커뮤니티 같은 데서 종종 보이는 어휘 중에 이제 평균 올려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평균을 굉장히 높게 잡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의 평균을.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평균적인 중산층의 모습은 이렇다 해가지고 서울 시내에 방이 4개 있는 아파트, 차종은 현대 S 소나타 이 정도 급 이상, 그리고 월급은 부모님도 한 중견 기업이라든지 공사 정도 다니셔가지고 퇴직금도 넉넉하시고, 나도 어떤 중견 기업 이상을 다니면서 월급 한 400, 500 정도, 어떤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 가고 생각나면 오마카세도 가끔 하고 이런 모습이 어떤 삶의 평균처럼 묘사가 되는데, 이게 실제 평균이라든지 이제 실제 통계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높게 올려잡고 그거 네. 맞추려니까 예. 열심히 달려야 되고. 예, 실제 그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이 3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위수라고 그러죠. 이제 네. 그 중위 값을 보면은 260만 원. 1인당. 1인당. 직장인.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마 근로소득자. 네.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중간 그럼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평균은 더 여기 높은 곳에 있다라고 내가 인식을 하고, 내 현실을 돌아보면은 정말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말에 남부럽지 않다 또는 이제 남부끄럽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쓰는 동안에는 항상 이 남이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봤을 때 남 보기에 내가 부끄러운 수준이다. 그럼 상당히 이제 우리는 불행해지고. 이렇게 계속 남을 의식해요. 네. 그게 어떤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마인드. 네. 거기서부터 이제 나의 어떤 경험들이 마음이 출발을 하니까 늘 어떤 비교를 하게 되고, 또 비교에도 사실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좀 낮춰서 나보다 좀 가지지 못한 사람들, 나보다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좀 만족을 하고 행복을 느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에도 이제 감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그런 쪽 교육하는 목사님들 늘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근데 잘 안 돼요. 교회에서나 종교인들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요. 저건 부럽다. 저건 내가 없어서 좀 마음이 아프다. 이게 더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교. 우리가 무슨 비교의 유전자를 타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네. 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전 이제 제 부동산 오래 담당했었거든요. 아파트라는 매우 획일화된 주택에 살잖아요. 도시국가도 아닌데 이런 나라가 없죠. 도시국가 빼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빼고 이렇게 아파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거 문화가 비교하기 아주 좋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 몇 평이니? 너 그렇죠. 어디 사니? 라인만 봐도 평형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일반적인 주거 형태라면
비교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뭐 어디 양평에 살아도 뒤에 실개천이 흐르면 네.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된단 말이죠. 네. 뭐 제가 서울 신림동에 조그마한 주택이 있는데 근데 예쁜 다락방이 있다. 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원장이 형 방에 집에 갔더니 그 다락방이 진짜 예쁘더라. 이게 서로 수평 비교가 안 되는데 네. 네. 우리는 지역과 평형 심지어 아파트 브랜드까지 이게 예. 비교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거 형태가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면 나는 너는 47번째 사는구나. 나는 63번째 사는데. 네. 근데 이제 어떤 측면이 또 있느냐 하면 비교의 그 차원이 계속 바뀐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산이 뭐 10억이 있는 사람이 만족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충분히. 근데 이제 20억, 40억 뭐 이렇게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부럽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빈곤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한 그 자료에 따르면 네. 모 투자 회사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소득자라고 분류가 되는 분들이 어떤 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고소득자와 뭐 중산층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고소득자로 분류가 된 분들이 나는 빈곤층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비율이 79%에 달했습니다. 80%.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중산층. 중산층들이 예, 네. 그리고 고소득자들도 49%. 거의 이제 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내가 빈곤층이라고까지 인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행복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자 하는 잘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측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역사하고도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살아 계시는 분들의 어떤 기억에 닿는 한, 그러니까 뭐 구한 말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6.25, 또 뭐 개발 시대, 굉장히 사실 가난했던 시대입니다. 가난했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불안하고 또 노심초사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조금 살만했을 때 또 이제 IMF라든가 또 경제 위기들이 계속 닥치고 그런 측면 때문에 끝까지 어떤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 이런 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국의 이런 문화가 이제 불행을 굉장히 쉽게 느끼고 네.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문화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또 이루어온 측면을 또 무시할 수는 없죠. 당연하죠. 예. 뭐 태국과 비교하자면은 뭐 경제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물론입니다. 삶의 조건은 우리가 훨씬 낫죠. 근데 이제 그것을 즐긴다든지 이제 만족하는 게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왜 작동하냐면요. 열심히 하면 리워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그렇죠. 예. 아마 지구상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게 작동 안 합니다. 맞습니다. 개도국이라고 표현하는 후진국들, 네. 저개발 국가들 작동 안 하니까 우리는 이게 작동해 왔단 말이에요. 네. 열심히 하고 또 좋은 학교를 보내고 하면 좋은 직장에 가서 네. 그것이 선순환 돼서 그렇죠. 아버지 집에 에어컨을 사주고 하는 이런 게 우리는 작동해 왔단 말이죠. 네네. 게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위기들을 겪으면서 기본적으로 매우 성실한 민족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두 가지가 갖춰졌어요. 네. 자,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막 뛰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 목표를 높게 잡는 이유가 자기에 대한 그런 가치를 되게 높이 평가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문화심리학 쪽에서 하는 얘기로 자기 가치감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좀 잘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자기 인식에서부터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노력을 하면은 더 잘 될 것 같은 거죠. 나는 마음만 먹고 내가 좀 1시간 하루 더 뛰면 아니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실제로 작동을 해왔던 측면도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외국에 네.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빡세게 노력을 하는 만큼 리워드가 작동을 하니까 네. 보상이 작동을 하니까 더 이게 또 문화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앞질러 가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그 벼락거지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그 굉장히 남들의- 상대적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집값은 가만히 있는데 네. 남의 집값이 뛰는 올라서 것으로 내가 갑자기 거지가 됐다. 내가 거지가 됐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니까. 정말 한국적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서 이제 내 자산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 뛴 집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는 뭐 집이 있다면 여기서 좀 만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게 한국적인 어떤 마음의 습관이죠. 나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록 그 어떤 고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의 비율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기 어떤 그 시청자분들의 네. 답글 중에 외국인들은 노력 안 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들도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것이 어떤 사회적 계층이랄까 이 그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기준점을 잡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네. 내가 뭐 어떤 과를 나오고 하면은 우린 최소한 대학은 가야 되자. 그렇죠. 뭐 이런 사회적 인식이 있잖아요. 예, 근데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식의 그런 인문 대학교에 진학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나누어지는 시기부터는 이제 실업계냐 인문계냐가 달라지고 또 특히 뭐 CEO라든지 정치인 이런 재계의 이런 거물이 가는 학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랑제골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훨씬 좀 일찍 결정이 된다, 혹은 어떤 사회적으로 포기가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워낙에 이제 과거부터 한 적어도 한 7, 80년대까지는 뭐 개천에서 용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살아 있는 거죠. 사람들의 인식에도. 내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노력을 투입하고 악착같이 달려들면은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사회 그 계층의 이동이 좀 자유롭지 않아진 시기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이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포기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뭘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 한국인들의 마음의 습관이 굉장히 좀 주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관적이라는 측면부터 시작하는 어떤 인지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2016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국인들의 90%가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 네. 근데 사실 어떤 인구 비율의 90%를 넘으면 이거를 이상이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정상인 거지. 이게 주류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지금 말씀드린 굉장히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네. 나만의 결론에 도달을 하고 거기서부터 불행을 쉽게 느끼는 그런 측면입니다. 지각된 불행감? 네네. 그 심리학의 인지삼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인지삼재. 제.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사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인지삼재죠, 이게. 이게 우울증의 직방이거든요. 우울증의 바로 직접적인 바로 원인이거든요. 와닿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능력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그 능력주의는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뭐 아메리칸 드림의 뿌리가 된 어떤 그런 생각이죠. 근데 이제 이 능력주의가 약간 왜곡되는 측면, 능력주의의 좀 그 부정적인 측면으로 좀 이어지는 게 한국에서 좀 발견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우선은 이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어떤 목표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이제 쉬지도 못하고 계속 경쟁하게 되고 은퇴도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능력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든지 갖지 못한 어떤 성취나 이런 걸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보다 아래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는 측면이 발견이 그건 됩니다. 매우 강하죠. 네네. 네, 매우 강하죠. 그 이제 어떤 사회적인 서열주의라든지, 네. 그래서 뭐 중고등학생들만 봐도 그 있지 않습니까? 뭐 서포카 뭐 하는 무슨 주문도 아니고 네. 대학 서열 나누는 거. 예. 뭐 어떤 대학은 뭐 그 머리글 따서요. 예. 지 무슨 대다 뭐 네. 이렇게 하고, 또 뭐 직장도 무슨 앞에 대기업 뭐 몇 개 아니면은 상당히 이제 저희 때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게 서열화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나를 드러내는. 그리고 그것을 능력에 귀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능력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능력으로 이룬 성취이기 때문에 정당한 거다. 서울에서 운전을 하다가 느끼는 건데요.
10년 전, 20년 전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계속 가야 돼요. 어디 잠깐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정말 느끼실 거예요. 네. 네. 다 카메라가 있고, 뭐 서울에 경찰 카메라 뭐 60만 개가 있다던가. 네. 계속 잠깐 쉴 공간이 없어요. 잠깐 쉴 공간이. 네. 좀 그 우리 사회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Keep going 사회. 네, 네. 잠깐 멈추면 뭐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 차장 달았으니까 나 2달 쉴게요. 이게 안 되잖아. 우리 사회는요. 서구 사회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멈추면 이제 대한민국 자체가 뒤떨어진다. 우리 사회는 멈추면 안 돼. 네네네. 그 마음의 습관들, 한국 사람들이 마음에 자꾸 불안감을 느끼는 습관들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시는데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이 공통점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지적 오류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결론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이 순환을 끊을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그 인지적 오류라고 말씀드린 네, 부분 네. 중에 그 좀 극단적인 측면이 또 한국인들의 인지적 습관에 있거든요. 이제 파국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파국화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파국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결과를 굉장히 극단적인 결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을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님 말씀하신 이제 여기서 멈추면 사실 여기서 멈추고 조금 아껴 쓰면서 그래도 되거든요. 예, 예. 가면 되잖아요. 예. 그 중간이 있는데 예, 예. 여기서 멈추면 내가 실패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멈추면 뒤떨어지는 거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다. 이렇게 못할 거면 살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식의 사고가 파국화입니다. 해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눌까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긍정적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죠. 이 주제 가지고 긍정적인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서열화하고 그래서 계속 달리고 그러다 소진하고 그러다 결국 파국화되는 네네. 이 수레바퀴를 어떻게 좀 빠져나올까요? 그러니까 태국으로 갈까요, 그냥? 네. 근데 사실 태국으로 가셔도 네. 한국 분들은 거기서 또 달리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기 가면 또 교민들끼리 또 비교를 해요. 네, 경쟁하시고. 네, 네. 핀란드 가셔서 저희는 한국인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의 습관의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마음의 문제로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도 개선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런 뭐 세계에서 제일 긴 노동 시간 같은 거는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진짜 인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일하는 습관이 든 건데 이걸 지금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기에 AI로 로봇으로 막 대체가 되고 또 자동화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오래 일을 해야 될 필요를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은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그렇다 보니까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과감히 좀 한번 끊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돼야 될 앞서 원인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선진국은 그렇게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만 유독 그렇게 하는 이유를 물어보세요.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모진 현대사를 살아와서 그래서 이제 그 경영자분들이라든가 네. 어떤 의사결정권자분들이 안심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살만해진 것 같아도 네. 여기서 좀 우리가 더 쉬고 더 돈 많이 주고 이래버리면 회사가 불안정해지고 그럼 또 이제 큰 의미에서는 내가 월급 못 주고 그럼 여러 사람이 불행해지니까 돈을 좀 모아놔야 되고 어떤 이런 차원에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휴가 제가 기자 생활 28년 3개월 했는데 휴가 뭐 젊었을 땐 거의 못 갔고요. 나이 들어서 뭐 충분히 간다고 갔었는데 네. 가는 기간에도 이제 노트북을 갖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그게 휴가인가? 휴가는 거 즐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재충전하고 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즐기지 말고 너가 앞으로 더 잘 일할 수 있게 리차징 하고 와. 마인드 자체가. 가서도 예를 들어 휴가 가서도 또 아침에 호텔에서 또 이렇게 좀 뛰어야 돼요. 체육관 가서. 그렇죠. 리듬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이거 인생이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가족들하고는 오랜만에 또 큰맘 먹고 이렇게
베트남 다낭 한번 왔으니까 즐기고 가자. 마음은 그렇죠. 가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틀째 되는 날 갑자기 리포트 할 게 생각이 나요. 뉴스 리포트 할 게. 그럼 이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생각날 때 정리해야 하거든요. 정리. 사흘째 되는 날 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그때 그 석 달 전에 너가 그거 어디 대기업 관련 보도한 거 언론 중재 들어왔다. 그 간단하게 한 4장짜리 하나 법무팀에 보내줄래? 이 우리 직장인들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휴가 가서도 못 쉬고 예, 예. 다시 재충전하는 삶. 사실 굉장히 지금 한국 사람들이 현재를 불행하게 여기시고 또 앞으로도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과거서부터 쭉 차근차근 보면은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개선돼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도 개선돼 왔고 업무 환경이라든가 또 지금 또 불만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또 앞으로도 개선이 돼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도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법에 대해서 좀 심도 높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각된 불행감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기준 높이 세우고 설정하고 네. 안 되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거 어떻게 고쳐요? 자기 객관화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뭐 연습이죠, 이거는. 꾸준히 그런 이제 과정을 되새겨보자.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진우보다 괜찮다. 계속 되새긴다. 뭐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인들이 괜찮지 아까 않은데. 자기 가치감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객관화가 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되게 잘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은 뭐든지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 워낙에 우리를 북돋아 주셔서 그런지 우리 애는 다 잘할 수 있어요. 뭐 우리 애가 머리가 좋은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뭐 우리 애가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되게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등에 업고 굉장히 나를 높이 평가하는 자기 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건 되게 좋아요. 어떤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서 이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자기 탄력성의 바탕이 됩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너무 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 이런 불행의 또 씨앗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중꺾마. 너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박명수 씨가 한 얘기인데 네. 중꺾음아라고 그 뭐예요? 중요한 건 꺾였지만 그래도 계속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좋은데? 네네네. 네. 이게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하고 되게 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중꺾마를 안 할 수는 없고 네. 그래도 계속하는 마음. 중요한 게 꺾였으면 되게 원래는 충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꺾여도 사실 삶은 계속되고 또 내가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의미 없어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파국화는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파국화가 나 아닌. 그냥 넘어졌다. 네네네. 우리 사회에서 나 열심히 살았고 네, 그게 의미가 있다. 나 그냥 넘어졌다. 근데 그건 자기 넘어졌다. 객관화를 통해 가능하다. 이런 인생도 있다. 굉장히 잘나고 빛나 보이는 삶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건 엄밀하게 따지면 저 사람의 삶이니까 내가 거기에 사실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근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밑도 끝도 없이 하는 순간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박명수 씨 이야기 한 번만 더 해주시죠. 중요한 건 꺾였지만 지만 그래도 그만두지 않는 마음. 우리가 이제 달리는 법, 제가 이제 달린다고 표현하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경쟁에서 이기는 법만 배우지. 누군가 그러시더군요. 한국 사람들 넘어지는 법 잘 안 배워요. 네, 맞습니다. 네. 넘어지면 좀 쉬었다가 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 주변이나 우리가 뭐 언론에서 만나는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우리처럼 다 넘어지거든요. 네. 잘 넘어지는 사람들은 그게 전화위복이 돼요. 근데 막 발버둥 치고 제가 뭐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연예인들 막 떠오르는데 말은 할 수가 없는데 그분들 사실 큰 잘못 아니거든요. 사람 다 그렇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이제 구경꾼으로 아우 저 사람 사고 쳤구나.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열심히 하면 덮어진단 말이에요. 실제 그렇게 된 스타들이나 정치인들도 수도 없이 많고요. 네. 그런데 막 그 시간에 빨리 일어서려고 그걸 만회하려고 네.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네. 막 무리수를 두면서 결국은 더 크게 넘어져서 다시 못 일어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뭐 비단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제가 속해 있던 그 조직에서나 심지어 뭐 제 사적인 뭐 동창들이나 우리 인생에서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시간을 두는 것도 필요하고 뭐 명상도 좀 하시는 것도 좋겠고 나만 나를 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계속해서 뭐 직장이라든지 네. 지인을 만나더라도 계속 보고 얘기하고 비교를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혼자 방에 있어도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은 뭐 릴스라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그런 모든 어떤 사회적 연결에서 벗어나서 좀 나를 돌아보면서 객관화도 하고 네, 생각하는 습관도 이제 좀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네. 모든 변화는 부모님에게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제일 어려운 주문이에요. 예, 저도 네. 느끼는 것이 자식한테는 잘 안 된다니까요. 네, 그렇죠, 진짜 이게 뭐 사회를 볼 때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막상 내 자식한테는 그게 안 되는 게 진짜 부모님 마음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이 이 자녀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연결을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좀 차원을 달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밀착해서 키우고 우리 아이한테 뭐든지 다 해주고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아이가 불행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또 부모님이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엄마 아빠가 심어준 믿음, 어떤 마음의 습관 때문에 우리 아이가 불행해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에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는 또 아무 부모님도 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아이들에게 자기 객관화, 뭐 인지 오류의 최소화. 네. 부모님께서 자녀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씀이 괜찮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요번 시험 못 봤어? 괜찮아. 사실은 아빠는 안 괜찮다. 안 괜찮지만 부모의 안 괜찮음을 자녀가 좀 늦게 알아채든지 부모님의 바람은 자녀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규정하는 행복에 뭐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포함이 네. 되기 때문에 자녀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몰아가고 그 복가치는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건데 자녀와 함께 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내리실 필요도 있지 않나. 결국은 부모의 몫이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변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태국 사람들이 그 정말 잘 쓰는 단어가 지금 괜찮다 이야기하셨잖아요. 네네. 마이벨라이캅이라는 말을 써요. 마이벨라이. 아마 태국 여행 가시면 네네. 뭐 식당, 뭐 골프장 이런 데서 정말 많이 들으시는 단어. 마이벨라이캅. 무슨 뜻이냐면 괜찮다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해도 괜찮다고 하고 네네네. 심지어 자기가 잘못해도 괜찮다고 해요. 아이고 그 괜찮다고 내가 괜찮다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자기가 괜찮다 마이벨라이캅 이래요. 네. 그게 이제 태국 사람들의 어떤 느슨함, 나쁘게 말하면 느슨함도 반영하지만 대충 네네. 그 관대함을 반영하거든요. 그 말을 정말 잘 써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근데 자녀한테 말할 때, 교육할 때 괜찮다라고 해줘야 한다. 네. 그리고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사실다만 해도 사회가 굉장히 사실은 획일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대학 나오고 어떤 직장 나와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런 게 굉장히 보장됐었죠. 예, 보장이 네. 됐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그렇게 나와도 안 그럴 뿐더러 네. 그렇게 그런 루트를 밟지 않은 분들도 제대로 또 잘 살고 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정해진 한 길로만 가는 것이 꼭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좀 다른 길을 가도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부모님들도 하실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지희님이 오늘 친구한테 괜찮아 2번 씀 잘하셨어요. 괜찮아라는 말 좀 잘하셨습니다. 괜찮아라는 말 좀. 근데 이 친구들한테 이 말이 잘 나오는데요. 또 직장에서도 이 말이 잘 나오고 집에서 잘 안 나옵니다. 오늘 저 한민 교수님과 함께 한국인이 불행해지는 마음의 습관 왜 그러는지 들어봤어요. 시간이 벌써 마무리를 해주셔야겠는데요. 한국인들은 왜 불안하고
도대체 우리는 우리 살 만큼 살잖아요. 네, 우리 정말 그렇습니다. 살 만큼 사는데 한국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 톱니바퀴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걸까? 금방 한 시간이 지나갔는데 정리해 주시면요. 네. 그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내가 정한 목표도 그렇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목표도 그렇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목표를 달성하다 보니까 쉴 수가 없고 톱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라든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본격적으로 마련을 하시면은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시는 또 계기도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자주 나와 주세요. 오늘 네, 말씀 잘 불러주시면. 들었습니다. 네. 기자 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